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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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3.1절에 인사드리는 부동산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그 재개발 구역에 제가 한 9년 전에 투자해놓은 집, 그 집이 겨울에 하수도가 막혀가지고 그 세입자가 막 물 역류한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 새벽에 막 쫓아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보증금 내드리고 세입자분 이사가고 좀 집 비워놨다가 이제 날 좀 풀려가지고 오늘 가서 하수도 뚫고 왔어요. 예. 확실히 전문가는 다르더라고요. 예. 뚫어가지고 이제 다시 새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주 그냥 이 마음의 앓던 부분이 하나가 해소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자, 그냥 쓸데없는 얘기네요. 말하고 보니까. 예, 오늘 부동산 뉴스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 분양분 매입 용적률 완화, 국토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지원이라고 했는데, 새 정부의 부동산 정비사업, 정비사업에 대한 정책,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건 결국 노후한 건물들을 헐고 새로운 형태로 짓는 것, 이런 정비사업하는 어떤 새 정부의 방향성은 명쾌한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모습 보더라도 재건축 깐깐하게 해. 가급적이면 부숴서 새로 짓지 말고 보수해서 살아. 뭐 이런 모양새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재개발도 마찬가지예요. 재개발도 대단위로 이렇게 땅에 건축물 헐고 철거하고 새로 아파트 짓지 말고 하더라도 소규모로 하세요. 뭐 공공에서 지원해 드릴 부분들은 지원해 드릴 테니까 소규모로 하는 방식이 앞으로의 시대에 우리가 생각할 때 맞는 것 같아요. 뭐 이런 포지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2월 9일부터 시행되는 소규모 주택 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에 관한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고 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지원들 이래 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발표하는 것 같은데, 이 소규모 정비 사업도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도 결국은 돈이 필요한 거죠. 주택을 헐고 새로 지으려면 헐고 새로 짓는 동안 이사 갈 집도 있어야 되고, 이사 갈 집을 구하려면 돈 빌려야 되죠. 그런 자금 지원에서부터, 그리고 이게 사업이 커지면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처럼 사업이 커지면 정비업체라고 하는 컨설팅 업체가 와서 이렇게 재개발 사업하면 돼요. 이렇게 재건축 사업하면 돼요. 컨설팅 업체를 쓰기도 하고, 분양할 때는 분양대행사를 쓰기도 하고, 뭐 집 짓는 과정에서는 건설회사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건설회사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서 사업하기도 하고, 이제 보통 이렇게 하게 마련인데, 그렇게 막 몇백 세대, 몇천 세대 되는 이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그렇게 전문적으로 할 수 있지만, 뭐 꼴랑 소규모라고 했으니까 세네 집 헐고 빌라 한 동 짓는데, 뭐 이런 거 하는 과정에서 이런 전문 업체들을 다 섭외하거나 이러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이 조금 법은 만들어 놨으나 이렇게 좀 이렇게 윤활유 바르듯이 슥슥 가는 모양새는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겠지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그를 이끌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방책, 뒷받침들을 하기 위한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조합이 소규모 정비 임대리츠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게 일반 분양을 매각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하고 총사업비의 70%까지 1.5%의 금리로 융자 지원을 해준다. 그러니까 이게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통해서 이제 공급되게 되는 주택들 중에서 필요한 부분은 이제 토지 등 소유자,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받겠죠. 이게 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방식이 3개예요. 자율주택 정비 사업, 요건 20세대 미만,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 다음에 이제 소규모 재건축 사업, 200세대 미만, 이렇게인데,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죠. 말 그대로 이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야말로 되게 작은 규모거든요. 뭐 벽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두 집이 뭉쳐서 맞벽 건축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들도 지금 이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짓게 되면 남는 일반 분양을 팔거나 할 때 결국 뭐 현실적으로 만약에 내가 우리 동네에서 새 집 네 집 갖고 있는 주인들이
이 자유주택 정비 사업을 해서 빌라를 한 동 올리면 판다고 하면 동네 부동산이나 이런 데다 맡겨서 사장님 저희 이거 빌라 좀 팔아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팔 수 있는 게 현실적인 답일 거예요. 근데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보니까 여기 소규모 정비 임대리츠라는 걸 만들어서 이 임대리츠가 자금을 이제 끌어오고 이렇게 자유주택 정비 사업으로 지어지는 주택들을 매입해주는 그런 역할. 그러면 이제 팔 수 있는 어떤 팔로 루트가 동네 부동산 이외에 이런 식으로 좀 공공 쪽에서 이제 또 연관이 있는 이제 이런 매수자층들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낫겠죠. 그리고 그렇게 그쪽에다 매각하겠다라고 하면 용적률도 법정 상한까지 완화해주고 용적률 법적 상한 완화해준다는 얘기는 아마 그거일 것 같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원래 법정 상한선이 용적률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 용적률 250%인데 서울시는 200%로 규제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소규모 정비 임대리츠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다 매각하면 법적 상한 250까지 풀어주겠다. 뭐 이제 그런 의미일 것 같아요. 뭐 세부적인 디테일한 룰은 봐야겠지만 그리고 총 사업비의 70%까지 연 1.5%의 저금리로 융자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이런 자금 융통도 좀 좋아지고 그래서 좋아지는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지원을 할 테니 적극적으로 물어봐라 우리한테. 그럼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저층 노후주거지 집주인은 통합지원센터의 자유주택 정비사업 신청만 하면 사업성 분석부터 주민합의체 구성 상담, 건축사 및 시공사 선정 지원, 지적 정리, 건설기간 동안 이주비 융자까지 모든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법을 시행을 하면서 이 법에 따라서 정비사업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편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이런 거 하실 분들 계시면 구청이나 LH나 알아보셔가지고 어디서 도움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매입하는 조건도 보면 국토부는 도시주택기금 출자를 통해 소규모 정비 임대리츠를 설립해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일반 분양을 매입할 계획이다. 임대리츠니까 이런 건 것 같네요. 그러니까 임대리츠를 통해서 이런 자유주택 정비사업 또는 뭐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으로 지어지는 일반 분양분을 리츠가 매입을 해서 이제 임대를 놓게 돼요. 임대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을 리츠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쉐어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려는 것 같고요. LH 같은 경우도 LH는 원래 뭐 이런 공사니까 자유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일반 분양분 100% LH의 매입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공동 시행을 할 경우에 일반 분양의 30%의 하남까지 해서 매입을 지원한다. 자,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뭐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뭐 좀 더 많은 지원이 있는 것 같은데 가로주택 정비사업 규모 정도 되면 사실 훨씬 전문가실 테니까 더 전문적인 저걸 받아가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새 정부는 이렇게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제도들을 갖춰서 시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2월 초에 1월 말에 그런 뉴스를 읽었던 것 같아요. 1월 달은 아파트 거래량이 역대 최고였는데 2월 첫 주 들어서 조금 소강 상태로 줄어드는 모양새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네요라고 그걸 번복해야 되는 그런 것 같아요. 2월 말이 지나고 나서 이제 3월 1일이니까 2월 달에 신고된 아파트 매매 거래 추이에서 나왔는데 1월보다 늘었네요. 오히려 결과적으로 보니까 작년 12월이 서울시에서 아파트 거래된 매매 거래량이 작년 12월에 8,300건, 1월에 9,563건, 지금 2월에는 무려 15,525건, 이 신고가 됐고요. 이 거래량이 아무튼 그렇게 굉장히 많이 늘었다. 아파트 매매 거래가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 라고 합니다. 뭐, 이유는, 4월부터 시행되는 양도소득세 중과 때문에, 그 이전에 중과를 받지 않고 양도하려고 하는 매도인들, 그 다음에 이번 텀에는 매수를 해서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
또는 재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수요층들의 니즈가 맞아떨어져서 이렇게 많은 거래량으로 나타났다고 보여지겠죠. 예. 많이 거래됐네요. 근데 항상 보면 강남 사구 이런 데가 아파트 거래량이 되게 많고 그런데 사실 이게 아파트가 제일 많은 동네예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아파트가 지어지기 시작한 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했고, 그리고 구 자체도 되게 넓고요. 예. 같은 구 전체의 면적도 크고, 그 안에 아파트의 비중도 많아서 아파트의 물건 절대 개수도 많고, 또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거래량이 최대로 많이 있었다. 2월까지도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아파트 거래량이 2월 들어서 이렇게 많기는 했는데 매매가는 어땠냐? 매매 가격은 상승폭이 줄고 전세는 내리고 서울 아파트가 고점에 이미 다다른 거 아니냐? 그럼 뭐 조정 장세가 이어지는 신호가 아니겠느냐라는 식으로 좀 조심스럽게 제목이 쓰여졌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2주 연속 하락했는데 매매 가격 역시 상승폭이 낮아지면서 급등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모습이다 라고 했고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보면 서울, 광주, 대전은 상승했고 울산, 경남, 경북은 하락했대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 0.21% 정도 상승했다 라고 하는데, 이제 그림을 보면 이렇게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볼 때 이렇게 강변의 한강의 북쪽을 이렇게 끼고 있는 강북사구, 마용성광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마포, 용산, 성동, 광진 이렇게 빨갰는데 성동이 이제 노란색으로 내려왔어요. 지난주에는 강남이 빨간색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예. 아무튼 강남은 0.25%, 서초는 좀 안정권으로 내려갔네요. 이렇게 살짝 변했는데 강동구는 여전히 빨갛고, 예. 용산구가 지난주에 되게 빨갰거든요. 0.81이었나? 그랬는데 용산구도 0.39% 정도로 조금 한풀 꺾이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이렇게 마용성광에서 있던 게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상승세가 이제까지 덜 올랐던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붙는 모양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 약간 더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는 조금 한 것 같아요. 자, 전세 가격은 봄 이사철을 앞두고 있지만 신규 입주 물량 증가로 0.06% 내렸대요. 전국이.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신규 택지 지구 공급 증가. 서울 인접 택지 지구. 그러니까 경기도권이죠. 입주 물량들이 늘어나면서, 그리고 이제 노후 재건축 단지의 수요 감소로 강남권을 중심으로 0.02% 내리며 지난주에 이어서 하락했다. 네. 아무튼 전체적으로 전세 가격은 좀 하락 반전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어제부터 이제 나오니까, 붓카페에도 많이 말씀하시는 게, 갭 투자하신 분들, 전세 끼고 매매 투자하셨던 분들, 전세 가격 좀 더 빠질 수 있으니 자금 무리해서 갭 투자하지 마시고 전세에 좀 빠질 수 있는 거 감안해서 자금 마련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들 하고, 대출 예상했던 것만큼 안 나와서 잔금 치러야 되는데 자금 마련하느라 곤란을 겪는 분들도 계시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변수들이 있습니다. 지금 2018년 3월 1일을 맞는 2월 말까지 어떤 부동산 시장의 동향은 이러네요. 아파트의 매매 가격은 상승폭이 줄고 전세 가격은 하락 반전하면서 조금 판세를 읽기 어려운, 읽기 어려운 게 아니라 읽기 어려운 게 아닌가요? 네. 4월달 저도 사실 이제 궁금합니다. 4월 1일 이제 3월 한 달 지나면, 이달 말 지나면 4월부터 양도소득세 다주택 중과가 시행이 되면서 시장이 정말로 얼어붙을 것인지, 시장이 확 튀어 올라갈 것인지,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궁금합니다. 당장 이런 모습을 보면,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상승폭이 줄고 이제 조정장으로 가는 모양새일 것으로 이제 보이긴 하지만, 사실 지금 이제까지 1월달, 2월달에 좀 주춤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신규 분양이 주춤했어요. 그러니까 분양 시장이 그렇게 과열되면서 막 뜨겁게 보여진 사례가 없었거든요. 제가 오늘 기사에서 읽지는 않았는데 성복동 맞나?
수지에 신규 아파트 파크나인이라고 분양을 했는데 어제 1순위 청약 접수했는데 84 E타입 같은 경우 청약 경쟁률이 82대 1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저는 그 지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코멘트하기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주변의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 보면 상당히 낮지는 않은 분양가다, 고전할 수도 있다, 이런 뭐 세간의 평가가 있었는데 전날 특별 공급 특공 소진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고, 그래서 야 이거 1순위도 뜨겁게 나오겠구나 싶은데 진짜로 뚜껑 열어보니까 경쟁률이 굉장히 핫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약이 변수다 역시. 거기 지금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전매 제한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마 아닌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전매 제한이 6개월인가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전매 차익을 누리겠다, 프리미엄 받고 팔겠다, 이런 수요들이 좀 가세하면서 다소 과열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한편으로는 올해 아직 지금 메이저 단지들 분양 시작 안 했죠.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분양들 하기 시작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물량들의 청약 경쟁률들이 나오고 이제 과열되기 시작하면 이게 이런 청약에서 당첨되지 못한, 청약 물량이 좋은 게 나올 거라고 하더라도 공급 물량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이제 요 물량들을 받지 못하는 청약에서 떨어진 대기 수요층들이 어떤 식으로 시장에 참여하게 될 것인가, 그게 이제 사실 변수죠. 그래서 3월 이후부터는 그 청약시장 흐름도 되게 잘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복병이다. 그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다, 시장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짤막하게 읽어봤어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금요일이죠. 내일 다른 뉴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